안녕하세요. 서일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임소은 교수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건설 시공학하고 건설 사업관리를 가르치고 있는 토목시공기술사입니다. 고등학교 때는 운동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합기도를 하면서 시범단 활동을 했고 그러면서 제 꿈이 경찰이었습니다.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에 2회 연속 지원해서 쓴맛을 봤습니다. 그러고 나니까는 대학을 안 가겠다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모님께 반항을 했던 시기였습니다. 92년도에 아버지께서 토목회사를 설립하셨고요. 제가 대학을 포기해버리니까 서일대학교 토목과에 아버지께서 입시를 신청을 하셨어요. 학교 생활은 굉장히 소홀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인 것 같은데 학교 생활보다는 다른 쪽에 눈을 돌리면서 96년도에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점이 2점대의 학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거는 아니다 싶어갖고 서울산업대학교에 다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설립하신 회사를 병행하면서 다니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1학년 때 수학을 하는데 흥미가 점점 떨어지는 거죠. 못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현장을 딱 나갔는데 저희가 서울시에 있는 도심지 상하수도 공사를 했습니다. 그게 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그래서 현장 생활을 하면서 학교를 자연스럽게 포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다녔던 회사는 아버지께서 설립하신 회사로서 종합건설하고 전문건설업을 병행을 했습니다. 서울시 도심지에 있는 상하수도 관로공사가 주였고요. 노후된 관들을 다 세관으로 설치하는 그 작업이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사람들한테 깨끗한 물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도 흥미로운 점이었고요. 현장에 가서 처음에는 신호수부터 봤고요.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업들에 대해서 정리하고 본사에 들어와서 내역을 꾸리고 돈을 받기 위해서 내역 작업을 했습니다. 남산 소월길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신호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고급 승용차가 딱 쓰시더라고요. 저를 딱 쳐다보시면서 너 얼마 받냐 이러시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가 확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하시고 계신 아저씨들한테 오한마 좀 갖다 달라고 큰 망치를 갖다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른 도망가시더라고요. 현장에서 있으면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너무 편하게 대해주셨고 친근하게 정말 해주셨는데 타인들이 바라보는 시선, 현장에 젊은 여자애가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시선이 굉장히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공부 못해서 여기 와 있구나? 뭐 이런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관로공사 끝나고 난 다음에요. 통수라고 얘기하거든요. 물을 통에 주고 난 다음에 처음에 흙탕물 나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맑은 물 나오는 걸 보면서 내가 마시고 있던 물들이 이런 깨끗한 관을 통해서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했고 포장공사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밤을 새고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스팔트 포장을 개통을 하고 나면 차들이 그 도로를 달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와, 토목이 이런 거구나. 저희 아버지께서 빠른 결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를 24살부터 선시장에 내놓으셨습니다. 27에 저하고 전공이 전혀 다른 분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2년 뒤에 첫째를 낳았고요. 연년생으로 둘째를 낳았습니다. 아이들 어린 3살, 4살 되는 해에 회사가 굉장히 어려워졌던 시점이고요. 서로의 가치관의 차이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 두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아이들 육아를 책임을 지셨고요. 그 당시에 외환위기 오면서 저희가 공사했던 현장들에서 돈을 전혀 못 받았습니다. 특히 동아건설 무너지면서 그 타격이 굉장히 컸습니다. 아버지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셨고요. 회사는 회사대로 무너지기 시작했고 제 가정도 같이 무너졌고 막막했어요. 하루아침에 가장이 된 거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회사로 들어가기는 했는데 그 회사에서도 제가 받게 되는 대접 같은 거 그거에 뭔가 돌파구가 필요해서 2009년도에 서울산업대학교 토목공학과 야간에 입학을 해서 오전에는 회사 생활을 했고요. 저녁 시간대에 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는 그 아이들을 보는데 더 공부해야겠다고 느꼈던 거는 어느 날 집에 딱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작은 애는 안고 큰 애는 업고 3명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서 내가 빨리 자리를 잡아야겠구나. 절박했고요. 직장 생활 해야 되고 저녁에는 가서 공부해야 되고 또 집에 들어가서는 아이들도 봐야 되고 또 아침 되면은 다시 출근을 해야 되고 이런 시간들이 그냥 버텨낸 것 같아요. 현실이 너무 막막하고 치열하다 보니까 힘들다? 뭐 이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사옥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 아버지 쓰러지시고 난 다음에 사옥도 팔았고요. 집도 경기도 양주로 이사를 했습니다. 임대 아파트를 얻어서 이사를 하면서 뭔가를 고민할 시간이 없었어요. 회사 생활을 하고 다시 또 학교 생활을 하고 아이들을 케어하고 조금이라도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서 공부를 하면 장학금이 나오니까 그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또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 기술사가 뭔지도 몰랐어요. 3학년 수업 시간에 어떤 친구가 라면 박스 하나에 책을 가지고 온 거예요. 자기가 기술사 공부를 하다가 이제 포기를 하겠다. 그래서 학교에다 책을 버리려고 가지고 왔다 그러는데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기술사가 뭐야? 라고 했더니 이 친구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기술사 따면 연봉이 더블이야.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이없는 내용인데 그럼 내가 이걸 따면 내 아이들 그리고 내 부모님을 건사할 수 있겠다? 라는 희망이 보였던 것 같아요. 기술사라는 그 자격증에 제 희망이 보인 거예요. 저 그 책을 받아두고 부모님께 가서 일단 무릎을 꿇고 아이들을 1년 정도만 케어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기술사 공부를 해서 1년 안에 꼭 자격증을 따서 부모님께 효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술사 책을 가지고 집에 가서 그 책을 봤는데 제가 아는 게 너무 없구나 하는 절망감이 왔습니다. 나와 있는 그 용어 하나하나가 저는 막막할 정도로 몰랐습니다. 부모님께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꼭 따고 싶습니다. 자격증 회사도 그만두겠습니다. 부모님께 양해를 구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기술사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거 정말 네가 할 수 있겠니? 네가 하면 너무 좋겠다 라고 얘기하셔갖고 제가 회사도 그만두고 바로 고시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사표를 쓰고 나오는데 이 자격증이 제가 공부를 한다 그래서 합격을 한다 라고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한테는 굉장히 공포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부모님의 노후, 제 인생, 저희 아이들의 미래까지도 같이 걸려있다라는 생각에서 난 무조건 할 수 있어. 공포를 가지고는 있지만 그 공포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때 나왔던 것 같아요. 나는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2009년도 말부터 기술사 공부를 시작했고요. 고시원에 들어가서 하루에 14시간 공부를 했습니다. 기초가 워낙 안 되다 보니까 이틀이면은 볼펜 한 자루를 다 쓰더라고요. 계속 썼어요. 그냥 끊임없이 쓰기 시작했고 저는 그렇게 머리가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손으로 써야 암기가 되더라고요. 계속 쓰는 반복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고구마를 거놓고 다음날 아침까지 공부를 한 적도 꽤 많습니다. 끊임없이 공부만 했어요. 다른 생각 들 수가 없었죠. 이 공부 시작하면서 들었던 게 공포였기 때문에 나는 포기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포기는 배추 포기만 포기다. 내 인생에서 포기는 없다. 더 이상의 허비도 없어야 된다. 내 인생에 허비가 있으면 내 아이들의 미래가 불투명해진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기술사 시작한 거는 학기가 끝나가고 방학이 시작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그 다음 학기 4학년 맞춰야 되잖아요. 그때는요 기술사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어렵던 전공 공부가 왜 이렇게 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올A를 그때 처음 받아봤어요. 그래서 꽈탑을 했었습니다. 공부 시작하고 3개월 정도 지나서 2010년도에 첫 번째 시험을 보러 갔는데 달달 외운 거죠. 아는 게 없다 보니까 더 암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 모범서라고 하는 답안 그대로 99%를 제가 다 쓰고 나왔어요. 점수가 54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절망했죠. 이런 공부가 아니구나. 내가 현장을 이해했던 내용을 써야 점수가 나오는 시험이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했어요. 두 번째 시험부터는 체계에서 얘기하는 것대로 쓰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지금 현재 현장에서 쓰고 있는 것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나만의 답안을 쓰기 위해서 찾은 거죠. 두 번째 시험의 결과는 2달 정도 뒤에 나오거든요. 받은 점수가 56점. 이제 또 뭐가 부족한지 찾기 시작해야 되잖아요. 문제가 저희가 초이스를 하거든요. 13개가 출제되고 거기서 10문제 1교시 같은 경우 2, 3, 4교시 같은 경우 6문제에서 4문제를 초이스해야 되는데 공부가 안 돼 있다 보니까 4문제 초이스하기도 힘든 거죠. 문제의 다양성을 갖고 가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그 다음 시험 준비였어요. 2010년 8월에 세 번째 시험을 봤는데요. 그때도 또 공부가 부족한가? 왜 문제 초이스 하는데 고민을 해야 되지? 아니나 다를까 결과는 58점이었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시험일 거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그 공부하는 시간들은 더 신이 났었어요. 네 번째 시험을 준비하면서 모든 공정을 갖다가 하나의 그림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터널 하나를 그려놓으면 그 터널 안에다가 처음 계획 단계에서부터 유지보수 단계까지 가는 거를 그 그림 하나에 저만 알 수 있는 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처음에 5시간 걸렸거든요. 매일매일 그렸어요. 하루에 2번 정도 그리기를 반복했는데 네 번째 시험 보는 하루 전날에는 정확하게 20분 걸려서 5시간 걸렸던 그림들을 그릴 수 있게 그만큼 반복을 했고 모든 그림 잘을 대고 그려본 적이 없지만 다른 분들이 보셨을 때는 잘을 댔다고 보실 만큼 너무나 익숙하게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공부 시간이 늘어나면서 실력도 물론 쌓이기 시작했고요.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으면 그거에 대한 대책까지 제 머릿속에서 한 번에 보이기 시작한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고시원에 생활하면서 집에 갈 수 없었고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부모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저랑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 시간을 갖는데 자주 보면 계속 보고 싶잖아요. 빨리 끝내야겠다. 내가 내 아이들을 계속 보고 아이들 커가는 걸 계속 봐야 되는데 하는 생각에서 공부를 더 깊게 빠르게 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생각 안 하고. 고시원에 있으면서 창이 없는 방에 있었거든요. 무서웠어요. 누가 이렇게 확 들어오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고요. 밖에 잘 안 나가고 그냥 눈 뜨면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맞나? 뭐 이런 생각도 했고, 이 시험이 정말 될까? 넌 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막 하고는 있지만 막상 눈을 떠서 그 공간을 보면은 또 겁나는 거죠. 나 이거 또 해야 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두려움. 고시원에 가면은 밥이 있거든요. 밥하고 딱 김치만 있어요. 매일 그것만 먹고 별도로 돈을 쓸 수도 없고 하니까 그 시간이 힘들었어요. 아버지 사업도 무너졌지만 제 사업도 무너진 게 제가 사기를 당한 거였거든요. 저한테 사기를 쳤던 사람이 너무 많이 생각났어요.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까지 망가져서 생활을 해야 되나? 그러다가 그 사람의 핸드폰 번호를 딱 지우는 순간이 왔어요. 4번째 시험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 사람의 핸드폰 번호를 지웠거든요. 나는 그 돈이 없어도 상관없다. 이 공부를 끝내고 내가 전문가로서 성장해 갈 거다라고 하는 제 스스로에 대한 믿음? 그것만 가지고 생활했어요. 늦은 나이에 공부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타인들의 시선에 신경 안 쓴다면 그 거짓말이에요. 쟤는 운동했던 애고 공부하고는 거리가 멀잖아. 심지어 지 가정도 못 지켜놓고 애들 저렇게 떨궈놓고 뭐 하는 짓이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차라리 그냥 작은 회사 들어가서 직장생활 하면서 그렇게 생활하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하고 싶었어요. 전문가가 되고 싶었고 제 분야에선 최고가 되고 싶었고. 같이 공부했던 분들 7년 차들 많으셨거든요. 그분들이 보기에는 한없이 공부량 부족했겠죠. 그 공부량 부족한 거를 시간으로 때우고 있었어요. 눈이 뜨면 계속 공부를 했잖아요. 그분들은 직장생활 하시면서 하고 있으니까 그 시간들이 저보다 적을 거 아니에요. 항아리에 물이 넘치는 그 순간을 전 노리고 있었거든요. 공부하면서 가장 후회했던 거는요, 왜 처음에 토목공학을 접했을 때부터 공부를 안 했을까였어요. 이 토목공학이라는 이 학문을 이렇게 좋아할 줄 알았으면 더 열심히 할 걸. 그게 가장 후회됐어요. 머리가 팡팡 돌아가는 20대 때 공부할 걸. 그때 같이 공부했던 분들이 50대, 60대가 많으셨기 때문에 그분들을 바라보며 나는 저분들보다 빨리 시작했다? 이런 생각하면서 했습니다. 부모님이 보셨을 때는 마음 아프죠. 근데 끝까지 믿어주셨어요. 머리는 안 좋지만 네가 하겠다고 하면은 믿는다. 더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라. 이렇게 응원해 주셨어요. 2011년 4번째 시험을 봤습니다. 1교시 문제를 딱 받았는데 13문제 중에 10문제를 초이스해야 되는데 13문제를 다 알겠는 거예요. 제가 만들어놨던 저만의 그림들을 문제지에다 먼저 썼어요. 왜? 혹시라도 그 짧은 순간에 잊어버릴까봐 막 쓰기 시작했거든요. 문제를 다시 답안지에다 쓰다 보니까 8문제를 다 썼고 9번째 문제의 정의를 딱 쓰는 순간 종이 울리는 거예요. 아, 말도 안 된다. 저를 때려주고 싶었어요. 문제지에다가 왜 그걸 썼을까부터 시작해서 희망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정말 힘들었어요. 그 순간은. 저 그날 밥 하나도 안 먹고 시험을 마무리하자라는 생각만으로 버텼어요. 주변에서는 9문제 정의밖에 못 쓰고서 합격한 사람 뭐 한두 명밖에 없다. 그게 너일 순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끝까지 남았어요. 4교시 마지막 시험까지 치고 나왔어요. 다 마치고 걸어 나오는데요. 아무 힘이 없어요. 제가 걷고 있는데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은 상태? 그 상태로 막 걸어 나오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막 뛰어오는 거예요. 저한테. 부모님 이번엔 된 거니? 뭐 이런 표정을 딱 보는데 엄마가 딱 그러시더라고요. 수고했어. 뒤에서 좀 자.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아마 신이라는 신은 다 찾은 것 같아요. 제발 좀 저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쓴 거에 점수 좀 잘 받게 해주세요. 4번째 시험 끝나고요. 그 시험 문제를 가지고 제가 썼던 답안을 그대로 복기를 했어요. 그거는 제가 첫 번째 시험부터 계속 했던 일이었어요. 저 공부하는데 도움 많이 주셨던 분한테 보내드렸죠. 저 이렇게 썼습니다. 그랬는데 다른 분들은 다시 공부해 라고 했는데 그분만 저한테 면접 준비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면접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있었던 교량 현장 가갖고 그 교량의 핵심적인 그 공정을 눈앞에서 계속 봤어요. 그 면접 준비하는 시간 동안에 제가 접해보지 못했던 현장들 있잖아요. 다 연락드려서 선배님들 다 찾아가서 먹고 자고 하면서 봤어요. 2010년 3월에 필기 발표 날이 왔어요. 그날
그날은 집에 있었고요. 9시에 발표거든요. 카운트 하는데 문자가 먼저 오더라고요. 합격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문자가 와요. 그걸 딱 보고 화면에 들어가서 합격한 걸 또 확인을 했죠. 그러고는 딱 뒤를 돌았는데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울고 계시더라고요. 태어나서 아버지가 우시는 걸 처음 봤어요. 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하나 딱 떨어지는 걸 봤어요. 그 화면 딱 보고 나서 든 생각은 면접을 잘 보자. 남은 시간 동안에도 내가 못 봤던 현장들 무조건 다 보자. 이 생각만 했어요. 기쁨은 최종 합격하고 내가 누리겠다. 오히려 굉장히 담담했던 하루예요. 첫 번째 면접 보고 난 다음에 느꼈던 게 가장 기본적인 전공 용어들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필기할 때 굉장히 열심히 했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현장 보는 데 집중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필기 공부했던 거 다시 또 꺼내서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3개월 뒤에 두 번째 면접을 보러 갔는데 결과는 떨어졌더라고요. 2011년 10월 세 번째 면접을 갔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기술사는 따고 난 다음이 끝이 아닙니다. 저는 시작점에서 했습니다. 기술사를 따고 난 다음에 기술사로서 해야 될 것들을 배워나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나왔어요. 2011년 11월 10일 날 기술사 최종 발표 날이었어요. 그날도 문자로 먼저 합격 통보가 딱 오더라고요. 필기 때보다 훨씬 기뻤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이제 내가 자격증을 가지고 시작하는 첫 번째 날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합격 딱 보고요. 정말 저 치열했어요. 한약방 가서 피를 일주일에 한 번씩 뺐었고 손가락 기형된다는 얘기도 막 들었었고 이틀에 한 번씩 볼펜을 썼거든요.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그 볼펜 개수를 바라보면서 제가 행복했었으니까 그런 것들이 파노라마 같이 다 지나가더라고요. 그 기쁨을 오롯이 느꼈어요. 당시에 제가 경제활동을 못하니까 부모님 두 분 다 직장을 나가셨었거든요. 합격한 거 확인을 하고서 부모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부모님 같은 경우는 아파트 청소하고 계시다가 막 우시더라고요. 내 아버지도 잘했다, 축하한다, 저녁 때 보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는 내가 잘해야겠구나, 덜 고생하게 해드리고 싶다, 이 마음밖에 안 들었어요. 아이들에 대해서는요, 엄마가 뭔가를 해냈다라고 하는 거를 내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리가 생긴 거잖아요. 그게 저한테는 자격증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도 공부해서 해냈어,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생겨서 너무 좋았어요. 기술사 합격을 하고 난 다음에 석사 졸업을 했죠. 기술사를 가지고서 박사를 가지고 있으면 훨씬 더 활동의 폭이 넓어진다라는 얘기를 주변에서 듣게 됐고요. 2015년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의 박사과정에 풀타임으로 입학을 했고요. 기술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바로 입학과 동시에 강사를 하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같이 병행했습니다. 박사과정을 하면서 고비가 없었냐? 그건 또 아니에요. 하루는 미용실을 갔어요. 학교 앞에. 저 내일 이때 하는 머리로 잘라주세요 그랬어요. 안 그러면 도망갈 것 같아갖고 정말 3cm 이 머리로 잘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박사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45세 풀타임으로 박사과정을 마쳤고요. 여기저기 지원 정말 많이 했는데 지원할 곳이 없어요. 특히나 40대 중반의 여성이 갈 수 있는 곳은 없었어요. 각오는 사실 했었어요. 공부하는 동안에 공백이 컸잖아요. 건설사 혹은 설계사를 가려면은 개인 점수가 필요한데 그 점수는 현장에서 쌓아야 되는 점수라는 거죠. 근데 저는 공부하느라고 그 점수를 놓쳐버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암담했죠. 꿈은 가지고 있었어요.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공부를 하겠다. 그러던 중에 서일대학교 토목공학과에서 교수를 뽑는 공고가 난 걸 보게 됐어요.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을 얼마든지 펼칠 수 있는 자리다라고 판단해 갖고 지원을 했고요. 최종 합격까지 경쟁하셨던 분이 강의 경력이 워낙 훌륭하신 분이셨는데 그래도 공개 강의에서 제가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아서 전임 교수로 임용되어서 서게 됐습니다. 4년째 서일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의 교수로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기술사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거는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 꿈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걸어갈 수 있었던 것 같고 기술사도 쉽진 않았지만 박사 또한 굉장히 힘들게 늦게까지 마무리를 할 수 있었는데 그것 또한 포기하지 않고 걸어갔기 때문에 이루어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제 스스로한테 말하고 싶어요. 잘하고 있고 계속 잘할 거다. 공부는 저한테 처음에는 너무나 하기 싫은, 제가 싫어하는 것 중에 탑을 이루는 거였는데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부는 재미있고 알아가는 거에 대한 기쁨, 그 알아간 게 있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그거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저한테는 지금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옆에 있거든요. 그 친구들하고의 삶이 저는 행복한 것 같습니다. 제가 기술사가 되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이죠. 부모님께서 저를 믿고 제가 공부하는 그 시간들을 기다려주시고 제 아이들을 케어해 주셨던 그 희생이 없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가장 고마운 분은 부모님이세요.
무조건 재밌는 삶을 살고 싶어요. 학생들한테도 재밌는 학문을 가르치고 싶고요. 제 인생에서도 재밌는 일을 찾고 싶어요. 최근에도 모델 경진 대회 나갔다 왔거든요. 왜 나가? 라고 물으시는데 재밌어서 나가요. 제 인생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가지고 누군가한테 보여주고 그리고 누군가한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지원 엄마가 너희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늘 얘기하거든. 너희들의 직장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일이 될 수도 있어. 그런 의미에서 엄마 너희들이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노력을 하든지 간에 늘 뒤에서 응원할 거니까 너희들의 꿈을 이루길 항상 기도하고 응원할게. 파이팅!